자, 이제 11번 문제는 해외 원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11번 문제는 해외 원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관건, 어찌 보면 이 문제에서 가장 말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일까라고 얘기한다면 리을답지죠. 그러니까 리을답지를 만약에 이제 제거를 했다면 정답은 좀 편안하게 나옵니다. 왜냐면 갑에 등장하는 사상가가 롤스고요. 그쵸? 을에 등장하는 사상가가 싱어입니다. 근데 니은답지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공리의 원리에다가 형광펜을 딱 쳐두시고 공리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누구다? 그쵸? 싱어가 되는 거죠. 롤스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접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답지는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리을답지에서 뭘 물어봤냐면 국가 간 부의 재분배를 통해 원조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거를 강조한 사상가가 누구냐? 즉 리을답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강조한 사람은 롤스예요. 롤스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여백 공간에다가 좀 메모 좀 하실게. 일단 좀 팁을 드리면요. 롤스 입장에서 봤을 때 원조에 있어서 원조의 방법, 방식 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 또는 이렇게 하는 것 조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몇 가지 포인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나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게 지금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국가 간의 부의 재분배 이걸 통해서 원조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 이거 잘못이야. 그러니까 리을은 C에 들어갈 내용으로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롤스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롤스가 생각할 때 다음 내용들은 원조의 방식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냐? 가볼게.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방식되어서는 안 돼요. 국제사회에 차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롤스의 입장입니다. 이거 안 되고요. 조금 더 가보면 국가 간의 자원 분배 또는 자원 분포의 우연성이라는 것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 간 자원 분배 우연성을 조정하는 방식 이거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강제력이라는 것을 투입하는 방식 안 된다. 그리고 얘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요. 온정적 간섭주의나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거는 바로 기출되었습니다. 이게 국제사회에서 전지구적인 평등 또는 전지구적인 분배정의 요거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 이거 안 된다라고 나왔던 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날 오답지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맨날 오답지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리을답지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에 자 이거 쓸 거 쓰시고 원조의 목적은 대상국이 자유롭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되게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결국 이거죠. 뭐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그게 원조의 목적이다라는 거고요. 디귿답지에 어떤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더라도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유는 롤스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더라도 걔네가 질서 정연한 사회라면 원조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절대 빈곤이나 빈곤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회라면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게 또 싱어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디귿답지는 동그라미가 된다. 정답은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문제에서 관건은요. 여러분들이 어디다 초점을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리을답지에 나오는 요거 원조의 방식 요거 아니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는 결국은 이제 이거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또는 기업의 적극적인 책임과 뭐를 맞물려서 나왔냐? 윤리적인 소비를 맞물려서 출제를 한 겁니다. 이거를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볼게요. 시장을 주도하는 주축이 기업에서 소비자로 변화하고 있다. 상표를 보고 제품을 선택했던 과거와 달리 건강한 원료, 환경 친화적인 생산 과정, 소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또는 뭐 어떤 공적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의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제품을 소비하려고 하는 윤리적인 소비가 지금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소비의 미닝아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미닝아웃은 이전에는 잘 드러내지 않았던 정치, 사회적 신념 등을 소비 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기업도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기업이 환경을 고려한다든지, 그쵸, 뭐 인권을 고려한다든지 등등의, 또는 뭐 사회적인 가치를 고려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책임에 나서야 한다는 걸 신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업은 이윤 추구와 더불어 사회적인 책임에 힘써야 된다. 그렇죠. 기업의 본질적인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다는 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까지 맞물려 이행할 때 진정으로 재정적 이윤 추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이 칼럼의 요지입니다. 기억 동그라미고. 자, 기업은 생산활동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친환경적인 제품 같은 거 생산하고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내용 나와 있죠. 니은 동그라미고요. 디귿, 소비자가 경제적 효용성만을 소비의 기준으로 삼는 건 이건 윤리적인 소비가 아닙니다. 디귿 답지에 나와 있는 거는 무슨 소비일까요? 요거는 윤리적 소비가 아니라 합리적 소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디귿은 X고, 리을, 소비자는 경제적 부를 과시하기 위한 소비를 지향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사회적인 가치까지 고려를 하고 있고요. 소비자가 이런 새로운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된다는 걸 칼럼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가볼게요.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 학평에서 보이는 흐름이 뭐냐면 여러 개의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흩어져 있어요. 이거를 묶으려는 노력이 좀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도 지금 주제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주제 두 개를 묶어서 12번,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도 유교 사상의 이야기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사이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 묶어가지고 출제하고 있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문제도 맹자의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나와요. 뭐 직업관에서 나오고 국가 파트에서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출제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좀 보이고 있다. 그게 이번에 3월 학평에서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 유교 사상의 기본적인 골격을 잡고서 흩어져 있는 여러 주제에서 담긴 유교의 내용들, 또 예를 들면 맹자 사상이 여러 개에서 흩어져 있는데 맹자의 큰 줄기를 잡은 상태에서 다양한 주제에서 맹자의 견해를 함께 좀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번 3월 학평의 트렌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13번에 제시문상에 나와 있는 건요, 유교 사상입니다. 근데 유교 사상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부부 사이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1번 답지부터 할게요. 자식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답지에 바로 거기까지 슬래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네 글자로 뭐라고 적냐면 이거를 불감회상이라고 얘기하죠. 불감회상. 근데 이게 효의 완성이 아니라 효의 뭐로 봐야 될까? 그렇죠. 시작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완성이 아니죠. 완성은 입신양명이었어. 효의 완성은 입신양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답지는 답이 될 수 없다. 아, 옳지 않다. 그러니까 답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2번, 자식은 언제나 부모의 의중을 살펴서 언행을 삼가여야 된다. 자, 2번 답지는 결국 이 얘기입니다. 부모님 대할 때에는 공손히 대해야 돼요. 공대해야 됩니다. 공대. 그리고 부모에게 간언할 때에도, 부모님한테 간언할 때에도 부모님의 의중을 살펴서 언행을 삼가해야 합니다. 공손히 대한다. 공대. 이렇게 하시고. 3번, 형제는 상하관계 속에서 장유유서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다. 형제관계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동기간이기 때문에 수평적인데 출생 순서가 있기 때문에 또는 장유가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것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횡적인 성격과 종적인 성격이 동시에 나타나죠.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울 수가 있느냐? 장유유서의 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겁니다. 장유유서 됐죠? 4번, 부부는 친밀한 관계이면서도 서로를 손님처럼 공경해야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부부 유별에다가
부부 상경이다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부부 사이에 차이는 인정하되 그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지는 않는다. 서로 손님처럼 공경해야 된다. 왜냐? 부부는 인륜의 시작입니다. 부부는 인륜의 시작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심해야 되고 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교육청 모의고사가 예전 교육청 모의고사하고 다른 좀 두드러지는 특징점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인데요. 14번 문제는 을에 나오는 사상가가 누군지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갑에 나오는 사상가 이야기는요. 제시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한번 볼게요. 갑이 누군지 몰라도 갑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는 보여요. 볼게. 종차별주의는 인종차별주의와 달리 정당하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는 부당합니다. 근데 종차별주의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도덕적 능력의 차이에 따라 동물보다 인간을 더 고려하는 차별, 이게 바로 종차별인데 이건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동물이 가지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했을까 부정했을까라고 질문 던진다면 부정한 사상가입니다. 제가 리밋 강의 때 말씀드렸죠. 동물의 권리를 부정한 사상가. 쉽게 말하면 동물에게는 어떤 도덕 규범이라는 걸 고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인간에겐 있는 도덕 규범 고안 능력이나 사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서로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건 맞지만 인간이 동물을 차별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즉 인종차별은 안 되지만 종차별은 정당하다.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 코헨이라는 사람입니다. 코헨. 예,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을은요 알아야죠. 알아야 합니다. 일부 동물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장한 포유동물이죠. 일부 포유동물. 일부 포유동물은 갑니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이거를 네 글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삶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주체로서 얘네들도 권리라는 걸 가집니다. 물론 도덕 무능력자이지만 얘들도 삶의 주체로서 권리를 갖는다. 왜? 믿음, 욕구, 지각, 기억, 감정 등을 지닌 삶의 주체니까 내재적인 가치가 있다. 끝났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레건입니다. 레건. 그러면 지금 당신들한테 물어본 게 뭐냐? 이 문제는 동물의 권리를 부정한 입장과 동물의 권리를 인정한 입장을 상호 비교해 보세요라는 문제입니다. 되시겠죠? 예. 아마 근데 이 문제는 그 14번 문제에 나오는 사상가가 아직 누군지 모르는 친구들도 제시문 내용 읽어보면 바로 편안하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잖아. 그치? 예, 그럼 볼게. 일단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가에 비해 나가 갖는 상대적인 특징입니다. 동물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는 나가 더 강합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축이 3개가 있잖아요. 축이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했을 때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고 얘가 Z축이라면 X가 강해야 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 있는 거, 즉 이쪽으로 가 있는 거, 이쪽으로 가 있는 거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못 간 애들은 지우시면 돼요. 그럼 못 간 애들이 누구냐? 리을과 기억이죠. 기억과 리을입니다. 걔들은 지워주시고 Y,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동물 실험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더 낮죠. 낮아요. 그러면 Y축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가지 않았던 것들을, 즉 바꿔 말하면 Y가 이쪽으로 가지 않았던 것들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간 애들은 지워야 돼요. 그럼 지워지는 게 누구냐? 니은이 지워집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디귿과 미음인데 Z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동물과 인간이 모두 도덕적 권리를 지닐 수 있음을 강조하는 정도는 더 강해요. 그러면 올라간 걸 골라야 되니까 정답은 디귿 3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이제 15번 문제입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의 이야기인데 결국은 주제는 형벌관에 대한 이야기고요. 일단 갑이랑 을이랑 병이 누군지는 잡아야 되겠죠. 근데 갑을 봤더니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즉 형벌이라는 게 범죄를 억제해야 돼요. 범죄를 예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사형 장면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일시적이고 강도가 센 사형이 아니라 오래도록 자유를 박탈당한 채 짐승처럼 취급받으며 노동으로 속죄하는 인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종신노역형을 사는 인간, 네 글자로 말하면 무기징역이죠. 그래서 결국 이거 누구냐? 베카리아입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베카리아가 되는 거예요. 자, 의를 보시면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했거나 그것에 협력했던 사람은 사형에 처해져야 돼. 살인자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이 동등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동등성의 원리가 공적 정의의 원리가 되어야 하고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거에 당연히 상응하는 보복으로서 형벌이 가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사람 누굴까? 칸트가 됩니다. 칸트고요. 병입니다. 처벌은 그 자체로는 악이지만 그것이 더 큰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됩니다. 처벌이 확실한 실효성이 없는 경우라면 처벌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굴까요? 벤담이죠. 벤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지 가볼게요. 1번. 범죄 예방을 위해 각자의 생명권을 사회에 양도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베카리아는 인간이 생명박탈권을 사회 수중에 양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사형제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베카리아죠. 1번 X예요. 자, 3번이요. 먼저 3번부터 할게. 처벌이 초래할 해악이 처벌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벤담 입장에서 형벌은 본래 악입니다. 근데 필요해요. 이걸 세 글자로 말하면 필요악입니다. 근데 이 형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셔야 돼요. 처벌이 초래할 해악이 처벌이 예방할 해악보다 작아야 합니다. 예. 그랬을 때 형벌이 성립하고 처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벤담의 입장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 4번에 사형은 실효성과는 무관하게 폐지되어야 할 해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베카리아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형이라는 건 실효성과 무관하게가 아니라 일단 실효성이 없으므로 사형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벤담의 이야기는 병제시문에서 아예 나왔습니다. 처벌이 확실한 실효성이 없는 경우라면 처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효성이라는 걸 고려하는 겁니다. 실효성이라는 걸 고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번 답지도 답이 될 수 없고 5번 처벌은 시민사회의 선을 늘리기 위해서 행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선지가 될 것 같아. 5번 답지는 절대 누가 동의할 수 없느냐? 칸트가 동의할 수 없죠. 예. 이유가 뭐냐고 질문 던지면 이건 인격을 몬단시하는 거다. 수단시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2번이 정답이죠. 칸트는 인간의 인격성이 시민적 인격성, 생득적 인격성, 즉 타고난 인격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형 선고를 받은 자는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하는 선고를 받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걔를 수단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의 타고난 인격성, 즉 생득적 인격성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게 칸트입니다. 정리하자면 살인자가 물권의 대상이 아니야. 결국 인격이라는 걸 존중받아야 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바로 타고난 인격성. 타고난 인격성이라도 말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득적인 인격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됐죠? 네. 자, 넘깁니다. 16번입니다. 자, 16번은 플라톤의 이야기, 플라톤의 죽음관이 나왔습니다. 플라톤의 죽음관. 자, 보시면 우리가 어떤 것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한다면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이때 육체는 감옥입니다. 감옥. 그리고 영혼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그렇죠? 이거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영혼만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홀로 있게 되는 것은 살아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순수한 진리를 인식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언제 가능하냐? 살아있는 동안에 진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을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순수하게 지켜서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고요.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이데아계에서 순수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는 플라톤의 입장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갑니다. 죽음은 영혼이 순수한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순수한 인식이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죠. 1번 답지 가능한 이유가 죽음은
육체라는 것을 소멸시키면서 그쵸? 영혼은 불멸입니다. 그쵸? 이걸 통해 순수한 인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정답이 1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2번 죽음을 통해 영혼은 참된 실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참된 실제가 세 글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데아예요.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맞고요. 3번 현실 세계에서 영혼의 순수성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욕구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4번 불멸하는 영혼은 죽음 이후에 육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뭐라 얘기했어? 죽음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이다라고 말했던 게 바로 플라톤입니다. 5번 죽음은 영혼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방의 축복이다라고 말했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7번 문제. 핵심 쟁점 문제예요. 핵심 쟁점 문제. 일단 갑이랑 을의 첫 번째 대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고요. 그 역학조사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대신에 갑과 을의 차이점이 뭐냐? 을의 경우는 역학조사 결과 공개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갑의 경우는 공개가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정보 공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결국 사생활 보호가 어려운 정보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쟁점은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답지하고 2번 답지는 왜 틀렸냐? 확진자가 역학조사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실시해야 되고요. 그렇죠? 실시해야 된다는 거 인정하고요. 3번 아무것도 공개하지 말라는 게 을의 견해가 아닙니다. 그렇죠? 공개할 수는 있는데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가 돼야 된다. 제한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고, 4번 확진자 역학조사 결과 공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필요합니까? 둘 다 인정을 합니다. 정답은 5번이 답이 된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18번입니다. 18번은 불교 사상과 도가 사상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가가 불교의 지금 연기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연기를 자각하지 못한 근원적 무지의 상태, 무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쵸? 자, 나를 가보면 결국 이 얘기입니다. 성인은 자연에 비추어 본다. 첫 번째 문장에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결국 성인은 자연에 비추어 본다. 누굴까요? 도가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1번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서 불성을 형성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틀렸어. 불성이라는 건요, 형성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형성이 아니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1번 답지는 X. 3번 12선악을 분별하면서 도덕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거는 이건 불교나 도가 이야기가 아니라 유교의 이야기입니다. 유교고요. 4번 절대적 자유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는 걸 강조한 건 맞습니다. 장자가 이걸 소요의 경지라고 말했죠. 근데 뭐가 틀렸을까? 그렇지. 본성에서 벗어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본성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게 도가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X고, 5번 세상 만물의 가치에 위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불교나 도가가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죠. 뭐야? 연기설 얘기하는 거예요.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모든 존재는 생성되고 소멸된다. 바로 원인과 조건이 인연이죠. 그게 바로 연기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없는 존재는 없다. 그쵸? 우린 다 모든 존재는 연기적 존재다. 정답은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은요. 평화 파트 문제가 나왔고요. 나올 게 나왔습니다. 갑에 등장하는 사상가는 영구 평화론을 주장한 칸트고, 을에 등장하는 사상가는 갈퉁입니다. 갈퉁은 얘기하죠. 갈퉁은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이 모두 다 사라져야 그게 진정한 평화, 적극적인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문화라는 건 폭력이라는 걸 정당화시킬 수 있지만 결국 평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요걸 얘기한 게 갈퉁입니다.
문화적인 폭력이 폭력이라는 다른 폭력,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도 있지만 평화라는 걸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 잘해야 된다라는 게 갈퉁이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인데요. 1번 답지 보시면 국가 간에는 국제법이 아닌 세계시민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칸트는 얘기했죠. 국제법,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연맹이라는 것을 창설해야 된다는 걸 강조한 게 칸트지. 1번 틀렸습니다. 예. 2번 세계 국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평화연맹은 세계 국가가 아니죠.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별 국가들 사이의 연맹체입니다. 세계 국가가 아니다라는 건 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지금까지 어마무시하게 많이 기출되었어요. 예.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평화적 수단이나 과정을 통해서는 평화가 달성될 수 없다. 갈퉁은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은 죄다 어때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게 갈퉁입니다. 평화 실현 방법은 평화적이어야 한다. 이게 갈퉁이야. 5번 개별 국가의 정치 제도 개선이 평화 실현과 무관하다. 자, 보세요. 칸트는 개별 국가의 정치 체제가 모여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자, 간다. 칸트 입장에서는 개별 국가의 정치 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세 글자였죠. 공화정이어야 한다. 그쵸? 그 다음에 갈퉁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구조적인 폭력 같은 거, 예를 들면 구조적인 폭력 같은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갈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출 중에 뭐가 있냐면 개인의 양심이나 선의지,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양심이라든지 도덕성, 개인의 양심, 개인의 도덕성, 이것만 가지고서는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게 칸트와 갈퉁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제도의 개선, 구조의 개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답지는요, 둘 다 아니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자, 20번에 나오는 이야기는 가브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술의 상업화에 대한 입장입니다. 근데 아마 갑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특정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시문상에서 충분히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술의 상업화와 예술의 대중화를 지금 적극 지지하고 있죠. 가장 상업적인 것이 가장 예술적이고 가장 예술적인 것이 가장 상업적이다. 이 말은 물론 리밋 교재도 제가 테마별 심화 자료에 수록은 해놨는데 이 말은 아마 조금 이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많이 들어보셨던 말이죠. 바로 앤디 워홀입니다. 앤디 워홀. 그래서 갑이 워홀이고요. 을에 등장하는 사상가는 문화산업이 만든 문화상품의 속성은 문화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사유를 불가능하게 한다. 대중들을 획일화시키고 대중들을 분류하고 대중들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기존의 권력 집단 기득권층들, 어떤 기존의 권력 집단들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에 불과한 게 문화산업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 아도 르노입니다. 아도 르노. 그래서 1번 답지 예술작품은 대중화에서 벗어나 미적 가치를 지녀야 된다. 아니야. 워홀은 가장 예술적인 건 가장 상업적인 거예요. 1번 X입니다. 2번 예술의 상업화에 따른 이윤 창출이 예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게 워홀입니다. 3번 문화산업은 대중의 자발성과 상상력의 발달을 저해야 한다. 그래서 얘기했잖아. 주체성, 능동성 이런 것들을 말살시키는 게 바로 뭐다? 대중문화, 문화산업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도르노입니다. 4번에 문화산업은 대중의 비판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문화산업은요. 결국 대중들의 의식을 말살시켜요. 그리고 기존의 경제 권력 또는 권력 집단 이런 사람들, 기득권층 이들의 입장에 따라 이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주도가 되는 거예요. 5번 예술작품을 교환가치로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교환가치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워홀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예술의 상업적 가치, 교환 가치를 되게 강조하죠. 그렇죠? 그래서 5번 답지 갑이랑 을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워홀이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3월 교육청에서 일단 잘 본 친구도 있고 또 생각보다 좀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를 받은 친구도 있을 겁니다.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 결국 생유는 뭐가 나올지를 본인이 판단하지 마세요. 결국 계속 개념서, 리밋 교재 탐독하시면서 정독하시면서 저랑 뭐 다음 후속컬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하겠지만 기출 선지와 특히나 기출 제시문들을 꼼꼼하게 면밀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유는요, 의외로 복습하지 않고 인강만 완강하게 되면은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복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방식 없습니다. 뭐 백지 복습이 나아요? 아니면 뭐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싫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냥 외워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치?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결국 하다 보면은 감이 잡힙니다. 하다 보면은 감이 잡혀요. 그 방식이 당신의 방식이 됩니다. 그 방식이 당신의 노하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걸 안 하면 자꾸 뭐가 되느냐? 개념 강의 때 들었던 내용들이 그냥 모래알이 됩니다. 뭉쳐놨을 때는 그 순간에는 모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OX 바로 수업 듣고 풀면 맞추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복습만이 필수고 복습만이 살 길이다. 이거를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수능 특강뿐만 아니라 수능 완성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그런 내용들, 좀 색다른 시선들, 색다른 내용들, 좀 추가되는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또 후속 커리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당신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지는 작업들, 내 걸로 만드는 작업들 굉장히 귀찮아하는 거 알아. 내가 봤던 교재를 다시 안 보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필기 열심히 했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안 돼.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보는 그런 과정들을 촘촘하고 치밀하게 가리셔야 됩니다. 공부에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시죠?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줘야 됩니다. 어려웠던 부분들을 긁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3월 합평은 그 지점들을 여실히 나에게 안겨줬으니 냉철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인 상태에서 다음 시험에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다. 그리고 잘 본 친구들은 3월 시험을 가지고 내 생윤 점수라고 생각하면 진짜 큰 오산입니다. 진짜 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또 다져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011학년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생활관리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 시험에서는 더 크게 웃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